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화제의 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게으른 정의를 쓰신 표창원 전 의원님을 모시고 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가 뉴스 하이킥 잘 듣고 있고 그러세요? 의원님이 진행하실 때 패널로 나가다가 오늘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떨리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뭐 늘 한결같죠, 저야 뭐 그냥 시간 나면 글 쓰고 말하고 일하고 운동하고 밥 먹고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책 제목은 게으른 정의인데 굉장히 부지런한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만 특히 공적 신뢰를 바탕으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직자가 순수함을 버리면 추해진다. 정치인은 더더욱 그렇다. 흔히들 초심으로 부르는 정치인의 순수는 이상과 신념 그리고 원칙일 것이다.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이상, 정정당당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신념, 공과 사를 구분하겠다는 원칙 등 보수, 진보 등의 이념은 이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현하느냐의 수단적 차이에 불과하다. 결코 본질이나 목적이 될 수 없다. 이념이나 진영 혹은 특정 권력자 개인을 위해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바치겠다는 사람들을 빨리 정치권에서 몰아내야 하는 이유다. 게으른 정의가 굉장히 좀 안 어울리는 단어가 두 개 붙어 있는 느낌이에요. 게으른 정의. 보통 이제 정의하면 좀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책 제목의 의미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걸까요? 어렸을 때 만화 영화에 나오는 나쁜 놈 응징하고 좋은 사람 약한 피해자 구해주고 이게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정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게을러지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라는 누구의 말에 그가 나쁘지도 않은데 나쁜 사람인 것처럼 가서 때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정말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약한 사람처럼 코스프레를 하고 이럴 때 그를 도와주면서 오히려 악의 힘을 더 보태는 수도 있겠죠. 그럼 그 게으르다는 게 무엇일까? 그러한 정의감을 이제 이용하려는 부류들이 있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대중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정의감에 불을 붙이고 선동을 하고 혹은 가짜 뉴스를 공급한다든지 가만히 앉아서 그냥 단순한 그 정의감에만 호소하고 살면 그게 게으른 정의가 될 우려가 큰 거죠. 그래 특히 정치권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조금 더 부지런해지자. 정말 정의롭고 싶다면 그런 이야기가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TV에 나오시는 거 봤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오프닝에는 미국의 호라쇼 반장이 있을 때 한국에 이분이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어쨌든 그런 이제 말하자면 범죄 전문가, 수사 전문가에서 국회에 들어가셨을 때는 어떠셨나요? 정치권에 들어갈 때 한 반절 정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뭐 실제로 제가 그걸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놓고 SNS에 저는 정치권 내에 있는 범죄적 요소를 파악하러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들어갔어요. 어떻게 본다면 정치권에 잠입 수사를 하러 들어간 느낌? 혹은 이제 사회학 인류학에서 쓰는 조사 방법론 중에 참여 관찰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관찰하는 기법이죠. 시민의 대표로 시민의 시선으로 시민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내부를 대신 들여다본 그런 느낌으로 책에 좀 쭉 그러한 관찰 결과를 보고서 쓰듯이 썼죠. 그 책에 보면 이제 어쨌든 보수 정치의 몰락, 파산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이제 진영 논리, 아노미 상태 뭐 이런 표현들도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기생충에 빗대서 이거를 좀 설명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파일링 기법처럼 이제 보신 거잖아요. 네.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노미 상태라는 것이 뭐 여러 해석의 그 여지는 있긴 하겠지만 우선은 규범이 잘 작동하지 않는 상태, 무질서한 상태. 그리고 가치가 너무 획일화되어 있어서 어차피 달성하지 못할 아메리칸 드림, 코리안 드림. 근데 여기에 사람들을 다 몰아넣으면서 달성하지 못한 사람들을 패배자, 루저로 만들어낸 그 사회들이 되게 아노미 사회거든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 사회 또는 우리 정치권의 모습을 그대로 축약시켜서 미니어처로 어떤 모형으로 만들어낸 것이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됐죠. 대표적으로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제가 여기서 사용한 아노미는 이제 로버트 머튼의 아노미거든요. 그 가치와 목표가 획일화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돈, 권력, 명예 쉽게 말하면 한 세 가지 중에 하나. 이거 따지 못하면 성공 못하는 거야. 당신은 실패한 인생이야. 그리고 누구든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몰아붙이는 사회가 아노미 사회인데 우리 사회가 그런 모습이고 정치권도 그런 모습이죠. 그럼 그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적응을 합니다. 인간은 적응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적응하는 방식이 되게 5가지의 방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가장 성공한 적응을 우리가 흔히 동조형 적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를 알아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엘리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 내에서는 국회의원이 되고 2선, 3선, 다선 하고 장관도 하고 당내 주요 보직도 맡고 뭐 이렇게 이제 가는 사람들이 동조형 엘리트 정치인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고 싶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는 사람들. 이들이 이제 파울 플레이를 하죠. 때로는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정치 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들인다든지 한 번에 확 땡겨가자. 뭐 예, 이런 한번 심리. 확 땡기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불법으로 거꾸로 때리고 무혈 입성하고 승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법이 정치권에서 행행되잖아요. 이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혁신형 적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상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도 보면 어차피 저건 내 거 아니야. 돈, 뭐 권력, 명예 그건 남의 얘기지. 금수저 또는 뭐 은수저 이 사람들 얘기지라고 하고 아예 동기와 목표를 버린 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성실성을 유지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이들이 이제 의례형이라고 하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직장인들 평범한 소시민들이 그렇죠. 정치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큰 야망 목표 없어요. 생존이 목표예요. 사실 뭐 300명 중에 일반 시민들이 이름 모르는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으니까. 무척 많죠. 네. 의례형이 어떻게 보자면 가장 중추죠. 가장 많은 사람이고 수가 포함되어 있고 사회를 지탱하는 근데 이분들께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고 어떻게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희망과 또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해드리느냐 이게 이제 시스템의 역할이고 지도자 리더십의 역할인데 요게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정치권 내도 잘 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많은 의례형의 적응자들이 그대로 머무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혁신형으로 범죄적 수단을 써서라도 내가 올라갈 거야 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그 다음 단계인 은둔형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포기하는 거죠. 성실성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땅 투기나 하고 또는 뭐 부정부패나 하고 뭐 작은 불법적인 이득들을 쫓아다니거나 아니면 뭐 음주, 도박 이런 좀 일탈 행위에 젖어들거나 뭐 이성관계 문제 생기거나 뭐 이렇게 되는 적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이제 은둔형 적응 말고 그 다음에 반항형 적응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좀 시스템, 기득권 이걸 이제 두드려 패고 바꿔 나가려는 사람들이 반항형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늘 사회 변화를 추동해 나가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현재 우리 정치권에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힘을 가지느냐. 이게 그들이 다수가 되면 불안전 또는 무질서, 혼란이 야기가 되겠지만 소수를 하더라도 역동적으로 그들이 힘을 발휘하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그런 반항형 인간들도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다. 그런 게 제가 목격한 한국 정치 아노미 현상입니다. 말하자면 개혁지향적인 혹은 사회 시스템을 혁파하려고 했던 의원들이 오히려 내부에서 관찰하시기에는 적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신 거네요. 사회 시스템을 혁파한다는 것도 좀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정당 전체가 하나의 그 진보적인 어젠다를 내걸고 진보적 정당으로 설정하는 순간 이미 그 안에서의 그 사회에 대한 혁파 목소리는 그게 동조형인 거죠. 시키는 대로이고 그게 그 안에서 놀 규범인 것이고 그건 반항이 아닌 거죠. 당의 목소리를 따르는. 그럼요. 예. 근데 그들이 과거에는 반항형 소수자였지만 지금은 사회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 정치권에서 반항형이라는 거는 정말 진정한 변화.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사회 변화를 소리 높이 외치면서 우리는 왜 이런 모습인가? 라는 그러한 내부 반성이라든지 정말로 국민들이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촛불 들고 거리에 나와서 희생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온전히 지고 있느냐? 그 부분에서. 예, 그러한 절차와 과정에서 미진하고 좀 못 따라가는 부분, 그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우리 내부의 일부의 행동이라든지 그러한 변화를 제대로 추동해 나가는 에너지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자꾸 문제를 야기하고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불편하지만 그 이야기와 함께 스스로도 고쳐 나가고 이러한 어떤 반항의 목소리들이 계속 있을 때
그 정당과 어떤 시스템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는 거겠죠. 근데 그게 많이 죽었다는 거죠. 예. 무엇보다 광장에서 거리에서 함께 촛불을 들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던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그 눈물겨운 노력이 이렇게 정치적 다툼 속에서 허망하게 쓰러져가는 과정을 견딜 수 없었다. 그 과정에서 공범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80%가 넘는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정부와 여당이 국민과 함께 더 공정하고 건강한 민주주의, 믿을 수 있는 수사와 사법 시스템, 자녀의 사교육에 전 재산을 쏟아붓지 않아도 되는 제대로 된 공교육 시스템 등을 갖춘 정상 국가를 만들 수 있을 텐데, 그 기회를, 그리고 그 힘찬 개혁의 동력을 우리가 무능력해서 혹은 제19 감싸기 등 불공정 논란에 연이어 휩싸이면서 허망하게 낭비하고 소진해버리고 있다는 공포를 이겨낼 수 없었다. 고객들이 믿고 예탁한 거액의 돈을 날려버린 증권사 펀드 매니저의 심경이 이럴까?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자리가 국회의원인데 언제 딱 나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사실은 이제 처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헌재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요. 정치에서의 내 역할은 끝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앞으로 난 뭘 해야 되지? 이런 느낌, 목표를 상실한 느낌. 워낙 제가 뭐 정치를 많이 해오던 사람도 아니고 정치권의 문법에 익숙한 사람도 아니고 정치적인 목표 뭐 재선, 삼선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여기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오직 화나서 정치한 사람이니까.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말기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화가 나서 뛰쳐나온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다 달성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적 목표가 상실된. 예. 그래서 좀 뭔가 근데 임기는 4년이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이 정치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목표를 찾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죠. 물론 사법개혁, 검찰개혁, 경찰개혁 이런 제가 그동안 천착해오던 분야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게 꼭 국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으로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그런 걸 느끼면서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적극적으로 국회의원을 그만둬야 되겠다, 출마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느끼게 된 계기는 당연히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 그 과정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 제가 추구하는 그런 이상에 반하는 역할을 또는 그러한 상황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고민과 갈등이 심할 때 불편하죠. 마음이 불편했고 이런 상황에서 확신도 없이 한쪽의 그런 그 이론으로서의 충성심만에 의존해서 해나가는 그런 정치는 저한테도 좋지 않고 국민과 국가에도 좋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 심경이 이제 책에 보면 뭐 악의 평범성, 그다음 좀비 정치 이런 표현으로 좀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영에 매몰돼 갖고 진영 안에서 행동하는 거에서 거리낌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실제 정치라는 게 매 순간 가치를 판단하는 일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편의 유불리를 중심으로 문제를 판단하는 그게 최근에 굉장히 심화된 것 같아요. 그 진영 논리가. 제가 한 30년 가까이 이제 범죄 수사 분석 또는 이제 강의, 이 특히 학생들에게 범죄 심리 강의를 하면서 악의 평범성이라든지 또는 그런 뭐 심리학적인 실험들, 그 스탠포드 익스페리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 해주던 이야기들, 그 대상들의 모습이 제가 속한 곳에서 실현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은 거예요. 악의 평범성이 뭡니까? 2차 대전 때 그 참 잔인한 고문과 학살을 행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도대체 누군가? 그들이 다 악마고 괴물이고 사이코패스인가? 또 그들만인가요? 일제도 마찬가지였고 뭐 세계 곳곳에서 계속 그런 일은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들이 이상하고 특별한 괴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평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났다. 역설적으로. 왜? 그들의 상황, 그들의 위치, 주어진 위치, 여기서 이제 권위 있는 자, 인간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갈등이 느껴지고 고민이 있을 때 누군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이게 옳은 거야, 이대로 해 라고 해주면 나는 편하게 그 판단을 그에게 맡겨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서 실제로 내가 하기 싫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마저 이것이 너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책무고 네가 이걸 안 하게 되면 너는 잘 모르겠지만 커다란 우리 이상과 이념에 장애가 되는 거야. 나중에 아이히만이라는 그 괴수, 그 600만 명의 살상에 책임을 진 자가 너무나 평범한 모습에 자신은 단 한 명도 사람을 살해하지 않았고 나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나 아렌트가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대방이다라고 규정되는 순간, 적이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악독한 말들을 쏟아내잖아요. 죽어라. 죽었으면 좋겠어. 실제로 그가 목숨을 끊어도 박수를 치고 잘 죽었네. 조롱하고 그 시신에 대한 조롱까지 해나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 사회에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기제는 똑같다는 거예요. 히틀러 나치나 일제나 또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인종학살의 그 현장이나 우리 정치권이나 똑같은 악의 평범성이 발동되고 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발동하느냐? 맨 꼭대기에 정치 권력자가 한마디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 표현이나 혹은 상대방을 공격 비판하는 내용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확대 재생산하는 그 진영의 스피커들이 막 과장하고 차를 붙이고 또 공격적인 그런 수단과 방법들을 시사를 하죠. 소위 말해 좌표를 찍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을 받아든 선의에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우리 진영. 우리 진영을 위해서. 우리의 이상과 목표, 우리의 정치적인 그런 솔리다리티, 이 단결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거야. 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격을 가하는 거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그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저도 계속해서 그러한 공격을 받고 이러면서 참 꼭 이래야만 할까? 이럴 수밖에 없나? 하는 그런 좀 자괴감을 많이 느꼈고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지금 이제 LH 사태를 겪으면서 또다시 이제 공정과 정의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검찰총장을 했던 윤석열 전 총장이 나오면서 이른바 이제 부패 완판,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친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정치권에 이제 입문하기 직전의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왜 그러니까 민주정권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촛불을 들고 이 정권을 만들었는데 왜 이게 한국 사회의 오래된 적폐 중에 하나인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혀 대응이 없었던 거냐, 뭐 이런 좀 자괴감 이런 것들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에 오래 천착하셨던 입장에서 좀 바라보시는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우선 저부터 잘못을 인정하고요. 또 사과 반성하는 의미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고 책임을 진 것이고 2012년 말부터 저는 이제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었었죠. 아주 소규모만 계실 때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박근혜 탄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했지만 그때 이제 시민들과 공감하고 교감했던 뭐 말로 굳이 이거다라고 하지 않아도 아는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대한민국은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우리 자식들만이라도 좀 서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바꿔주셨잖아요. 탄핵해 주셨잖아요. 그 권력을 받게 된 민주당 정권은 민주당 힘으로 한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절대로 아니거든요. 제가 직접 체험적인 목격자입니다. 민주당 가라는 소리를 거리에서 들었어요. 당신들 내려와. 당신들 여기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마. 라는 것을 수없이 들으면서 결국은 시민들의 힘으로 시민들만의 그 시민들 안에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서로 상충되는 그런 주장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로 모여서 이것만은 아니다라는 걸로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켜 주셨는데
그 다음에 대안이 이제 민주당이다 보니까 당신들이 그럼 제대로 해봐라고 해서 권력을 잡았는데 그 좋은 기회를 그 80%에 달하는 국민적 지지를 언제 어떻게 정상적인 정치 상황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나빠도 대안이라는 것만으로도 20, 30%를 거머쥐는 야당은 늘 있게 마련인데 그런데 그 전폭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제대로 못했다는 거. 내부적인 문제, 내로남불, 공정의 문제 그렇게 흘러나가다가 결국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죄송하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제 능력 부족이건 제가 게을러서건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 저는 이제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윤석열이라는 존재는 사실 박근혜 정권 때 온갖 핍박 무릅쓰고 그 정권의 문제, 특히 국정원 사건의 수사를 지속해 왔던 사람이고 또 그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보낸 현 정권에서 검찰총장까지 시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현 정권의 의혹, 비리, 범죄, 혐의 이런 데 대한 수사를 강하게 하다가 또 내몰리고 그런데 또 하나는 검찰 자체에 대한 의혹이나 본인 주변에 대한 또 의혹 비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대단히 복잡하고 미묘한 시선을 받고 있는 대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만약에 지금 마치 프랑스의 마크롱처럼 현 정치권 다 썩었으니 이쪽도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당신이 해봐라는 그런 국민적인 지지가 윤석열 전 총장에게 모아질 수도 있겠고 또 그 남은 1년이란 기간 동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쨌건 우리 사회는 이런 진통을 겪으면서 공정이란 가치에 대해서 정말 크게 경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 이후에 또다시 상대방은 공정의 가치로 매몰차게 후드려 패고 자신은 괜찮다라는 이런 인식은 어느 진영이든 간에 다 벗어 던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 도와달라는 요청에 응답해 시작했던 정치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의 역할을 마쳤기에 미련 없이 제 자리로 돌아가기로 했다. 이제 인생 후반기는 내가 더 제대로 쓰일 곳에서 제 역할을 하고 싶었다. 이것이 내가 정치를 떠난 이유다. 그 결정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비판은 감사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듣고 받을 것이다. 이 책은 이렇듯 정치와 무관했던 한 시민이 본의 아니게 정치인이 되어 시민을 대표하기 위해 애쓰면서 겪고 느낀 솔직한 심정의 기록이다. 그 시민이 전념하며 천착해온 범죄 분석의 경험과 이론, 잣대가 기록의 방식이 되었다. 우리 공동체의 근간이며 매우 중요한 기능인 정치가 정상화되길 바라는 동료 시민들이 천천히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며 곱씹어 읽어주길 기원하며 조심스럽게 내어놓는다. 예, 이 책을 단 한 명에게만 단 한 명이요? 단 한 명에게만 책을 뭐 여러 명이 많이 읽어야겠지만 딱 한 분을 꼽으라면 전 특정인보다는 난 이미 정치를 잘 알아. 어떤 놈이 좋은 놈이고 나쁜 놈인지 알고 난 어느 편이야라는 게 확고한 분들은 굳이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정말 궁금한 분들, 정치의 속살, 속내, 어느 쪽에 치우쳐서 이렇게 선전 홍보를 내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동료 시민인 제가 당신을 대신해서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본 부분을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그걸 꼭 한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 정치가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고민이 많은 시민 한 분, 그분께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넌 누구 편이냐? 라고 묻는 게 약간 금기시 되는 그건 어쨌든 본인의 자유 영역이기도 하고 신념이기도 하고 근데 요새는 완전히 그게 뒤바뀌어서 나는 누구 편이다 를 밝혀야 이제 대화가 가능한 뭐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사회가 이게 퇴행이라면 퇴행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에 이제 지난 10년의 정치적 실패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의원님이 쓰신 책이 그 부분의 내용들이 왜 그렇게 그 메커니즘 속으로 정치가 굴러갔는가를 좀 잘 저는 금방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너무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